한국? 너 때문에 허리 휘겠어. 제발 돈 좀 내. 트럼프 살인적인 통행료 협박에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방위비 인상에 관세 압박, 기술 탈취까지 앞세우며 동맹국 목줄을 잡아 흔들었죠. 그런데 크렘린궁에서 터진 벼락선언. 미국 청구서 당장 찢어버려. 한국은 내가 책임진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베리아 고속횡단열차 탑승한 대한민국. 지금 시작합니다. 트럼프가 왜 이란을 때리고 호르무즈를 묶었고 휴전한다고 발버둥 치는지 아십니까? 호르무즈가 닫혀도 미국이 흔들릴 일은 없었죠. 미국은 셰일오일이 있고 전략 비축유가 있고 캐나다와 멕시코라는 우방 산유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문제는 동맹국들이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일본, 한국, 대만. 이 세 나라는 중동 원유 의존도가 70%를 넘깁니다. 해협이 닫히면 석 달 안에 산업이 멈추고 6달이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우리 안보전략실의 조나단 수석이 그때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클레임, 지금이 기회야. 호르무즈는 우리가 연 게 아니지만 닫힌 문 앞에서 열쇠를 쥔 건 우리 미국이잖아. 조나단은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략기획실에서 20년을 버틴 사람이 감정적일 리가 없죠. 그런데 그가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제3국 기업을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하겠다는 압박이죠. 핵심 타깃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란과의 원유 거래를 완전히 끊지 않고 있었고 동결 자금 문제도 해묵은 현안이었거든요. 조나단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의 팔을 비틀면 일본도 따라오고 대만도 고개를 숙인다. 아시아 전체를 한 번에 묶을 수 있다는 논리였죠. 그런데 한국이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이란 측과 독자 휴전 협상 채널을 열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을 거치지 않고요.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이 즉시 항의의 서한을 보냈고 조나단은 제 사무실로 걸어 들어와 소파에 앉더니 다리를 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쳤거나 우리가 뭔가 모르는 거야. 저는 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한국의 GDP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고 군사력은 주한미군 없이 독자 작전을 수행할 규모가 안 됩니다. 게다가 한국은 70년째 우리 미국 우산 안에서 어린이처럼 보호받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의 경고를 정면으로 무시한다고요. 당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도체 잘 만들고 자동차 수출하고 K-팝으로 유명한 중견국. 전략적으로는 언제든 압박하면 따라오는 나라. 그게 워싱턴의 공식 분석이었습니다. 조나단은 즉시 고립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한국 주요 은행 6곳의 달러 결제 한도를 축소하고 반도체 장비 수출 승인을 보류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의 독자 협상을 공식 문제 삼겠다는 3단계 압박안이었죠. 조나단은 보고서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경제적 시체가 될 것이다. 저도 그 문장에 서명했습니다. 의심 없이요.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일본 유조선 세척이 오만 해역에서 기뢰에 걸렸습니다. 선체가 찢어지고 원유가 바다로 쏟아졌죠. 이틀 만에 보험사들이 호르무즈 통과 선박 전체의 보험을 거부했고 전 세계 물류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도쿄 증시가 하루 만에 8% 폭락했고 일본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손을 떨고 있는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됐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한 가지 이상한 신호가 잡혔습니다. 한국 해군 호위함 2척과 대형 LNG 운반선 4척으로 구성된 선단이 호르무즈 해협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로 북쪽으로 기수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 제어함대 사령부의 위성 추적 데이터가 올라왔을 때 저는 모니터를 2번 확인했습니다. 경로가 말이 안 됐거든요. 호르무즈를 우회해서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쪽이라고요. 북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러시아 영해와 북극해뿐입니다. 조나단이 인공지능 전략 시뮬레이션 모델 아그네스를 돌렸습니다. 한국 선단에 가능한 목적지와 경로를 분석하라고 했더니 아그네스는 42초 만에 결과를 뱉었습니다. 결론은 불가능이었습니다. 북극 항로는 쇄빙선 없이 통과할 수 없고 러시아가 외국 선박의 자유 통행을 허용한 전례가 없으며 설령 통과하더라도 경제성이 전무하다는 분석이었죠. 조나단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세야. 국내용 퍼포먼스지. 저 선단은 스시마 해협 지나면 돌아올 거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미국의 모든 데이터가 불가능이라고 말하는데 한국이 뭘 안다고 그 경로를 고집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선단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스시마 해협을 지나고 동해를 가로질러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를 스치듯 지나 계속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위성 사진 속 한국 선단의 궤적은 마치 칼로 그은 듯 일직선이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방향을 수정하는 기동도 없었고 속도를 줄이는 순간도 없었습니다. 제가 27년 전략 분석 경력에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전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화력이 아닙니다. 상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내가 모를 때 그때가 진짜 위험한 순간이죠. 한국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 창 너머로 워싱턴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미쳤다고 생각한 건 우리 쪽 아니었을까? 한국은 미치지 않았고 단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판을 벌이고 있는 건 아닐까? 조나단의 보고서 위에 적힌 문장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한국은 이제 경제적 시체가 될 것이다. 그 문장이 그날 밤부터 저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단의 궤적을 추적한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북극해에서 날아온 소식은 한국이 아니라 러시아 쪽이었죠. 기록적인 한파가 북극 항로를 덮쳤습니다. 원래 북극 항로라는 건 여름철 빙하가 녹을 때만 간신히 열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은 달랐어요. 기후 이변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졌죠. 북극해 전역의 두께 8m에서 10m에 달하는 빙벽이 형성됐습니다. 바다가 얼어붙은 정도가 아닙니다. 바다 위에 산맥이 솟아오른 겁니다. 위성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이건 항로가 아니라 성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러시아 북극항로청 소속 원자력 쇄빙선 5척 중 3척이 빙벽에 갇혔습니다. 나머지 2척은 서방 제재로 핵심 부품 교체가 안 돼서 항구에 묶여 있었고요. 러시아가 자랑하던 세계 유일의 원자력 쇄빙선단이 한순간에 무력화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북극 항로는 러시아의 생명선입니다. 시베리아에서 캐낸 천연가스를 유럽과 아시아로 보내는 유일한 통로죠. 그 통로가 막히면 러시아 극동 지역 항구 12곳이 고립됩니다. 물자가 안 들어가요. 식량도 연료도, 의약품도요. 모스크바에서 긴급 외교 채널이 열렸습니다. 중국의 쇄빙선 지원을 요청했지만 중국은 자국 선박 보호도 버거운 상황이었고 유럽은 제재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미국은요. 우리는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조나단이 회의실에서 커피를 홀짝이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러시아가 얼어 죽든 말든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한국 선단의 행방이야. 저 배들이 북극해에 도착하면 러시아 빙벽에 코가 박혀서 꼼짝도 못할 거야. 그때 사진 한 장 찍어서 전 세계에 뿌리면 돼. 미국의 경고를 무시한 나라의 최후라고.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원자력 쇄빙선도 뚫지 못한 빙벽을 한국이 어떻게 뚫겠습니까? 저도 그때까지는 조나단의 시나리오가 맞다고 봤습니다. 한국 선단은 베링 해협 입구에서 멈출 것이고 굴욕적으로 회항할 것이고 서울은 미국의 고개를 숙일 것이다. 완벽한 각본이었죠. 위성 추적 화면을 띄워놓고 기다렸습니다. 한국 선단이 캄차카 반도 동쪽 해역에 진입한 시점이었습니다. 호위함 2척과 LNG 운반선 4척. 그 선단 앞에 한 척의 배가 더 있었습니다. 출발할 때는 없던 배였어요. 선단과 합류한 시점을 역추적해보니 부산항에서 이틀 먼저 출항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선체 식별 데이터를 조회했더니 해군 정보국 분석관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포터 수석님, 이 선박 분류가 좀 이상합니다. 한국해양수산부 등록 기준으로는 특수목적선으로 분류돼 있는데 크기가 맞지 않습니다. 배 수량 35,000톤급이고 선수 형상이 일반 화물선이 아닙니다. 쇄빙선이었습니다. 그것도 원자력 추진 쇄빙선이었죠. 저는 그 보고를 받고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이 원자력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는 미 정보기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한국은 원자력 잠수함도 없는 나라입니다. 원자력 추진 군함은커녕 원자력 쇄빙선이라고요. 조나단을 불렀습니다. 그도 화면을 보더니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실험선이겠지. 아마 연안용 소형 쇄빙선일 거야. 북극 빙벽 앞에서는 장난감 수준이라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한국 쇄빙선이 빙벽과 접촉한 시점의 위성 열화상 데이터가 올라왔습니다. 분석관이 회의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이 하였습니다. 수석님, 빙벽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모니터에 띄운 영상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에 찍힌 한국 쇄빙선의 선수부는 섭씨 수백 도의 붉은 점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앞에 빙벽이 실시간으로 쪼개지고 있었습니다. 10m짜리 빙벽이요. 러시아 최신형 쇄빙선이 들이받다
선체에 균열이 가서 후퇴한 그 빙벽을 한국 쇠빙선은 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종이장이었습니다. 종이장을 찢는 것처럼 갈라졌어요. 조나단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가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한국이 언제 저걸 만들었지? 저도 몰랐습니다. 미 해군 정보국도 몰랐고 CIA 동아시아 데스크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파악된 바로는 한국은 자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을 선박 추진 시스템에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수년간 비공개로 진행해왔던 겁니다. 한국이 원전 기술 강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걸 쇠빙선에 올릴 줄은 누구도 예상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관심도 없었습니다. 쇠빙선이라는 건 러시아와 핀란드, 캐나다 정도나 신경 쓰는 분야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오만이 부메랑이 된 겁니다. 한국 쇠빙선이 항로를 열자 뒤따르던 LNG, 운반선 4척이 줄줄이 빙벽 사이를 통과했습니다. 호위함이 양쪽에서 빙하 파편을 경계하며 호위하는 대형은 마치 군사 작전처럼 정밀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선단은 자국 물류만 뚫고 지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갇혀있던 러시아 쇠빙선 3척의 위치로 항로를 우회해서 빙벽에 포위된 러시아 선박들 주변의 얼음까지 깨버린 겁니다. 러시아 선원들이 구조된 거죠. 수주일째 고립돼서 식량이 바닥나기 직전이었던 선원 200여 명이요. 러시아 국영방송이 그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얼음 속에서 빠져나온 러시아 쇠빙선의 선장이 무전으로 한국 측에 감사를 전하는 음성이 공개됐고 모스크바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이어졌습니다. 서방 제재로 부품 수급이 끊겨 반쯤 죽어있던 러시아 극동 항구들의 한국 기술진이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항만 크레인 수리, 하역 시스템 복구, 냉동 창고 재가동. 한국 엔지니어들이 영하 40도의 동토에서 용접 마스크를 쓰고 러시아 항만 인프라를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제재 대상 군사 장비가 아닌 민간 항만 시설 복구라는 명목이었죠. 법적으로 제재 위반이 아닌 회색지대를 정확하게 파고든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러시아를 구해준 게 아니었어요. 러시아의 목숨을 쥔 겁니다. 동토의 혈관을 다시 뚫어준 건 한국이고 그 혈관이 다시 막히지 않으려면 한국의 기술이 계속 필요합니다. 정치적 동맹도 아니고 이념적 연대도 아닙니다. 기술이라는 산소호흡기를 물려준 거예요. 그걸 빼면 러시아 극동은 다시 죽습니다. 조나단이 긴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제목이 기억납니다. 한국발 북극 변수 대응 방안이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그 보고서의 결론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대응 방안을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고요? 한국이 한 건 전쟁 행위가 아니었거든요. 쇠빙선으로 얼음을 깨고 기술자를 보내 항구를 고쳤을 뿐입니다. 누구를 공격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영토를 침범한 것도 아닙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이라고 포장할 수도 있는 행위를요. 그런데 그 결과가 지정학적 판도를 뒤흔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체스를 두는데 상대가 규칙에 완벽히 맞는 수만 두면서도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판을 짜는 느낌. 반칙이 아닌데 대응할 수가 없는 그 답답함. 그게 그때 워싱턴이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조나단이 회의실을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얼음을 깨는 건 물리학이야. 그런데 한국은 얼음을 깨면서 동시에 외교까지 깨버렸어.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빙벽만 부순 게 아니었어요. 미국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러시아 고립 전략의 벽에 균열을 낸 겁니다. 망치 한 방 휘두르지 않고 쇠빙선 한 척으로요. 그날 밤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저는 조나단에게 물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뭘 내줄 것 같나? 조나단은 창밖을 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것일 거야. 상황이 급변한 건 한국 선단이 북극 항로의 절반을 통과했을 때였습니다. 조나단이 결단을 내렸죠.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 2척과 고속정 1척을 북극해 동쪽 해역으로 급파했습니다. 명목은 국제해양법 위반 의심 선박에 대한 임검이었고 실질은 납포였습니다. 한국 선단을 물리적으로 막겠다는 거였죠. 조나단은 회의실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제법이고 뭐고 저 선단이 러시아 항구에 닿는 순간 우리 제재 체계가 무너져. 그 전에 잡아. 저는 반대했습니다. 공해상에서 동맹국 선박을 납포하는 건 외교적 자살 행위라고요. 하지만 조나단은 이미 결심한 뒤였고 국방부 차관보의 구두 승인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미 구축함 2척이 한국 선단의 예상 항로를 향해 전속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접근까지 8시간이 남았을 때였습니다. 북극해 방공식별 구역 전체에 갑자기 러시아 군의 전파가 터졌습니다.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이었어요.
일부러 우리가 듣도록 쏜 겁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 선단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러시아 연방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한다. 동시에 무르만스크 인근에 배치된 S-500 대공미사일 시스템 내에 기가 발사 준비 태세로 전환됐습니다. 레이더가 미 구축함의 발사대를 직접 조준하고 있다는 전자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올라왔죠.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S-500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러시아가 보유한 최신형 방공 시스템입니다.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다고 알려진 무기체계를요. 그걸 미 해군 구축함에 겨누었다는 건 러시아가 한국 선단을 자국 자산과 동급으로 보호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조나단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지는 걸 봤습니다. 20년 넘게 같이 일하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당혹이었죠. 계산에 없던 변수가 튀어나온 겁니다. 러시아가 한국 편을 든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은 군사 동맹도 아니고 경제적 이해관계도 제한적인 사이였으니까요. 쇠빙선 한 척으로 항구 몇 개 살려준 것만으로 러시아가 미국과의 군사 충돌까지 감수한다고요.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 못한 방향에서요. 그날 저녁 러시아 부총리가 모스크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중계했고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동시 통역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러시아 부총리는 양복 주머니에서 낡은 서류, 복사본 한 뭉치를 꺼내 연단 위에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어요. 카메라가 클로즈업 했을 때 거기 적힌 글씨는 러시아어가 아니었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1976년 소련 극동 지역에 유례없는 대기근이 닥친 해였습니다. 시베리아 곡창지대의 밀수확이 역대 최악을 기록했고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극동 도시들에서 배급이 끊겼죠. 소련 정부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냉전 한복판에서 사회주의 종주국이 굶고 있다는 건 체제의 수치였으니까요. 그때 시베리아 벌목장과 건설 현장에는 한국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파독 광부, 간호사 세대의 연장선에 있던 사람들이죠. 가난한 나라에서 외화를 벌기 위해 영하 40도의 동토로 건너간 사람들이요. 그들이 기근 소식을 듣고 한 일을 러시아 부총리가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 노동자 3,200명이 본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향의 가족들에게 보낼 송금액을 줄여달라고요. 대신 그 돈으로 쌀을 사서 소련 주민들에게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비공식 경로로 통일벼 10만 톤을 극동 지역에 보냈습니다. 통일벼, 당시 한국도 배고프던 시절에 겨우 개발한 다수학 품종이었죠. 자기들도 넉넉하지 않았던 쌀을요. 그 명부가 부총리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 금액, 날짜가 빼곡히 적힌 원본 대장의 복사본이었죠. 부총리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976년 굶주리던 우리 조부모 세대에게 자기 밥을 덜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러시아는 당신들의 조상을 기억합니다. 회의실에 통역관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빚이었어요. 50년 동안 이자가 붙은 빚. 한국은 그 빚을 의식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이 더 가난한 주머니에서 꺼내준 쌀 한 톨의 무게를요. 미 구축함은 방향을 돌렸습니다. S-500의 조준 아래서 나포 작전을 강행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조나단은 아무 말 없이 사무실로 돌아갔고 저는 회의실에 혼자 남아 통역 자막이 꺼진 빈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에너지 위기에 몰린 일본이 움직였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원유 수입이 막힌 일본은 러시아 극동의 천연가스에 눈을 돌린 거죠. 일본 총리 특사가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200억 달러 규모의 장기 차관 제안서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가장 잘하는 방식이었죠. 돈으로 문을 여는 겁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특사를 접견했습니다. 크렘린궁 회의실이었다고 해요. 일본 특사가 차관 조건을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러시아 대통령이 테이블 위에 작은 비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녹이 쓴 금속 명찰이 들어 있었죠. 한국 구축함에서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그 명찰은 1976년 시베리아 벌목장에서 일하다 동사한 한국 노동자의 것이었습니다. 동토에 묻혀 있다가 수십 년 만에 발굴된 유품이었어요. 한국 해군이 극동 항구 복구 작업 중에 현지 주민에게 전달받은 것을 러시아 측에 공식 반환했고 러시아 대통령은
그 명찰의 복사본을 일본 특사 앞에 놓은 겁니다. 대통령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목숨보다 비싼 것을 우리에게 줬소. 당신들은 지금 200억 달러라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이 명찰 한 장이 당신들의 수표보다 무겁소. 일본 특사단은 회의 시작 30분 만에 크렘린궁을 나왔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특사의 표정이 어땠는지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도쿄 외무성 직원이 익명으로 한 매체에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수치스러웠다고요. 돈이면 된다고 생각한 우리가 수치스러웠다고. 여러분, 50년입니다. 50년 전에 가난한 노동자들이 쌀을 보내고 동토에서 얼어 죽어가면서도 남의 나라 사람들 걱정을 했습니다. 그게 50년 뒤에 S-500 미사일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200억 달러짜리 수표를 종이 쪽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조나단이 다음 날 아침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어요. 그가 의자에 앉더니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클레임, 나 27년 동안 전략을 짰어. 경제 제재, 군사 압박, 기술 봉쇄. 모든 도구를 다 써봤지. 근데 쌀 10만 톤이라니. 녹슨 명찰 한 장이라니. 이건 내 시뮬레이션에 입력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미국의 전략 모델은 이익과 손실을 계산합니다. GDP, 군사력, 자원 매장량, 동맹 네트워크. 숫자로 환산할 수 있는 것만 다루죠. 하지만 한국이 꺼내든 카드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이었고, 은혜였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절대로 복제할 수 없는 자산이었죠. 한국 선단은 무사히 러시아 극동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LNG를 하역하고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싣고 돌아올 준비를 시작했죠. 미국은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S-500이 막고 있었고 외교적으로는 50년 전 쌀 명부가 막고 있었으니까요. 총으로도 돈으로도 뚫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그 녹슨 명찰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글로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글씨가 거의 닳아 있었어요. 50년이라는 시간이 금속도 삼켜버린 거죠. 하지만 그 이름의 무게는 시간이 지울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 나라는. 북극 항로가 뚫렸다는 소식에 워싱턴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결단을 내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완전 해상 봉쇄령을 선포한 겁니다. 미 제호함대 항공모함 전단, 이지스 순양함 4척, 구축함 8척, 핵잠수함 3척이 해협 양쪽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떤 선박도 미국의 사전 승인 없이 호르무즈를 통과할 수 없다는 선언이었죠. 북극 항로로 우회하는 물량은 전체 수요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호르무즈 본선을 완전히 잠그면 한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에너지 수급이 버틸 수 없다는 계산이었어요. 조나단이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북극은 뚫었다 치자. 하지만 호르무즈는 다르지. 수심이 얕고 폭이 좁고 우리 소나가 바다까지 훑어 바늘 하나 지나가도 잡힌다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은 폭이 54km밖에 안 됩니다. 그 안에 미 해군의 대잠 초계기, 소나부이, 수중 감청 시스템이 겹겹이 깔려 있었어요. 물속의 모기가 지나가도 잡을 수 있다고 자부하던 시스템이죠. 봉쇄령 발효 이틀째, 중동 원유를 실은 유조선 30여 척이 페르시아만 안쪽에 발이 묶였습니다. 그중 한국행 유조선이 7척이었고 일본행이 12척이었습니다. 유가가 하루 만에 배럴당 30달러가 뛰었고 서울 증시가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쳤습니다. 조나단의 계획이 맞아들어가고 있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페르시아만 안쪽에 묶여있던 한국행 유조선 7척 중 3척이 사라졌습니다. 위성 추적 화면에서 갑자기 점이 꺼진 겁니다. AIS, 그러니까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 신호가 소멸했어요. 처음에는 시스템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4시간 뒤 그 3척이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 오만 해역에서 신호를 다시 켰습니다. 봉쇄를 통과한 겁니다. 미 해군 소나에 아무것도 안 잡혔습니다. 대잠 초계기의 자기 탐지 장비에도 반응이 없었고 수중 감청 시스템은 고요. 그 자체였습니다. 유조선 3척이 유령처럼 해협을 빠져나간 거예요. 조나단이 제호함대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령관의 목소리는 저도 스피커폰으로 들었는데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포터 수석님에게도 전해주시오. 유조선이 통과한 게 아닙니다. 유조선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소. 우리 소나가 잡은 건 유조선 아래에서 무언가가 이동하는 극미세 음파였는데 분석해보니 그건 추진음이 아니었소. 해류 소음으로 위장된 인공 음파였소. 수중에서 유조선을 안내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해군 정보국이 총동원됐습니다. 해저 감시 데이터를 역추적했더니 호르무즈 해협 수중의 소형 물체 다수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돼 움직이고 있었다는
흔적이 나왔습니다. 크기는 길이 약 15m. 잠수함치고는 너무 작았고 어뢰치고는 너무 느렸습니다. 무인 잠수정이었죠. 스텔스 코팅이 된 무인 잠수정이 해저에서 유조선의 경로를 열어주고 소나 교란 신호를 뿌리며 기뢰밭 사이로 안전한 통로를 안내한 겁니다. 지하 통로였습니다. 바다 밑에 뚫린 비밀 통로를요. 한국이 만든 거였습니다. 조나단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무인 잠수정 따위에 우리 봉쇄가 뚫렸다고. 소나 체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해군 정보국 기술분석관이 올린 보고서에 한 줄이 있었습니다. 그 한 줄이 국방부를 뒤집어 놓았죠. 해당 무인 잠수정의 어뢰 발사관 규격이 현무 5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축소형 발사체와 호환되는 것으로 분석됨.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드릴게요. 한국이 호르무즈에 깔아놓은 건 단순한 수중 안내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축소형 전략 플랫폼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유조선 안내에 쓰고 있지만 스위치 하나 누르면 미 항공모함의 사정권 안에서 미사일이 올라옵니다. 구조용 잠수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껏해야 해저 탐사용 장비라고 봤어요. SLBM 발사 플랫폼이었습니다. 국방부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국방장관이 조나단에게 전화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건 나중에 들은 이야기고, 제가 직접 목격한 건 조나단의 얼굴이었습니다. 27회의 경력의 전략가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우리가 봉쇄한 게 아니야. 한국이 우리를 초대한 거야. 우리 함대가 호르무즈에 몰려있는 지금, 이 순간 한국 무인 잠수정은 우리 배 아래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어. 사냥꾼이 덫을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덫 안에 서 있는 건 사냥꾼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때 한 통의 외교 전문이 모스크바에서 날아왔습니다. 러시아 외교부가 공식 경로가 아닌 비공식 채널로 보내온 문서였는데 내용을 읽은 국무부 차관보의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문서에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파이살. 사우디아라비아 전 국왕 파이살의 이름이었죠.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가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파이살 국왕과 당시 한국 대통령 사이에 비밀 회동이 있었다는 건 양국 외교사에서 소문처럼 떠돌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공식 확인된 적은 없었죠. 그 회동에서 무슨 약속이 오갔는지는 더더욱 알려진 바가 없었고요. 러시아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회동의 공증인이 소련 외교관이었다고요. 냉전 시대의 사우디 국왕과 한국 대통령이 비밀 약속을 하면서 그 증인으로 소련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적대 진영의 외교관을 공증인으로 세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도 배신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죠. 적이 증인이면 약속을 깨는 순간 그 비밀이 세상에 공개되니까요. 그 소련 외교관은 이제 90이 넘은 러시아 원로였습니다. 그가 크렘린궁에서 현 대통령을 직접 면담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면담 직후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핵잠수함 4척이 동시에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오호츠크해, 동해, 베링해, 캄차카 앞바다 4곳에서 동시에요. 핵잠수함이 부상한다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기 위치를 일부러 노출하는 행위입니다. 숨어 있어야 할 무기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건 단 한 가지 의미밖에 없습니다. 보고 있다는 경고죠. 그리고 필요하면 움직이겠다는 선언이고요. 미 태평양 사령부가 데프콘3를 선포했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 미 항공모함 추가 전개 명령이 떨어졌고 워싱턴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 충돌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가동했습니다. 조나단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벽면의 대형 모니터에 세계 지도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북극해의 한국 쇠빙선단, 호르무즈의 한국 무인 잠수정, 러시아 극동의 한국 기술진, 태평양의 러시아 핵잠수함. 그 점들을 선으로 이으면 하나의 그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조나단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클레임. 한국은 처음부터 이걸 짰어. 호르무즈가 막힐 걸 알고 있었고 북극 항로를 뚫을 기술을 준비해뒀고 러시아를 아군으로 끌어올 카드를 50년 전부터 갖고 있었어. 그리고 우리가 봉쇄를 강행하면 수중에서 우회로를 열 무인 잠수정까지 배치해놨고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의자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한 가지 묻겠어. 이 그물 안에 갇힌 게 누군지 알겠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죠. 그물 안에 있는 건 우리였습니다. 그날 밤 기밀 브리핑 자료 표지에 누군가 연필로 적어놓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필적으로 보아 조나단의 글씨였어요. 미군의 봉쇄망은 종이 조각이었다. 한국이 그걸 접어서 배를 만들었다.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해협 안쪽에 묶여있던 유조선들 사이로 정체불명의 드론 편대가 날아든 건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누가 날렸는지는 지금도 공식 확인된 바가 없어요. 이란 혁명 수비대 강경파라는 설이 유력했지만 워싱턴도 테헤란도 서로를 가리키기만 했죠.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드론 12대가 해협중앙부에 화학탄을 투하했습니다. 독가스였어요. 페르시아만 안쪽에 정박해 있던 선박 중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건 일본 유조선 3척이었습니다. 바람 방향 때문이었죠. 독가스 구름이 남동풍을 타고 일본 선단 쪽으로 밀려갔고 선원들이 갑판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침을 하고 눈을 비비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위성 영상으로 그 장면을 봤을 때 저는 걸프전 당시 이라크 화학전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선원들이 구명조끼도 제대로 못 챙기고 바다로 뛰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배를 버린 겁니다. 화학탄 앞에서 철제 선체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미 제어함대 사령부에 긴급 구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미군도 화학전 오염 구역에 함부로 진입할 수가 없었어요. 화생방 방호 장비를 갖춘 함정이 해역에 도달하려면 최소 6시간이 필요했고 그 사이에 독가스는 해류를 타고 퍼지고 있었습니다. 조나단이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구조 헬기를 보내 오염 구역 외곽에서라도 선원들을 건져. 하지만 오염 범위가 예측보다 빠르게 확산됐고 헬기가 접근할 수 있는 안전 구역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선원들이 바다에 떠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어요. 페르시아만의 수온은 따뜻하지만 화학 오염된 해면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 화상이 시작됩니다. 그때였습니다. 위성 화면에 점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어요. 수백 개의 점이 한국 호위함 방향에서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분석관이 화면을 확대했을 때 그것들은 소형 비행체였습니다. 드론이었죠. 하지만 공격용 드론의 비행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편대를 이루지 않고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흩어지며 오염 구역 상공으로 퍼져나갔어요. 수천 대였습니다. 말 그대로 수천 대요. 드론들이 오염 구역 상공에 도달하자 하복부에서 미세한 안개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화학 중화제였습니다. 독가스 분자를 분해하는 특수 정화 용액을 초미세 입자로 살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위성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 독가스의 붉은 열분포가 드론이 지나간 자리부터 파랗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오함대의 화생방 분석관이 실시간으로 보고했습니다. 오염 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분당 약 12%씩 감소 중입니다. 이 속도면 2시간 내에 안전 기준치 이하로 내려갑니다. 조나단이 물었습니다. 뭐가 저걸 하고 있냐고요? 한국 함대에서 발진한 소형 드론입니다. 기체 식별 결과 군용이 아닌 산업용 프레임 기반이며 화생방 정화 전용 살포 시스템이 탑재돼 있습니다. 사막의 꽃이었습니다. 진짜로요. 드론들이 오염 구역 위에서 정화액을 뿌리며 천천히 회전하는 모습이 위성 영상에 찍혔는데 꼭 사막 위에 꽃이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수천 송이가 동시에 피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독가스가 사라지고 바다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죠. 일본 선원들이 구조됐습니다. 바다에 떠있던 230여 명 전원이요. 한국 호위함에서 출발한 고속 단정들이 정화된 해역으로 진입해서 한 명씩 건져 올렸습니다. 나중에 일본 해운사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더군요. 한국 수병이 자기 방호복을 벗어서 떨고 있는 일본 선원에게 입혀줬다고요. 자기는 오염 위험이 있는데도요. 그 와중에 테헤란에서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해군 사령관이 전 부대에 긴급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어요. 한국 함대 및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한 일체의 사격을 즉시 중지하라. 피하 식별 불문, 절대 사격 금지. 전 세계 외교가가 경악했습니다. 이란이요. 미국의 최대 적대국이 호르무즈 한복판에서 특정 국가 함대의 절대적 안전을 보장한 겁니다.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왜였을까요?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한국과 이란 사이에 수년간 유지돼 온 비공식 채널이 있었습니다. 이란 핵 합의가 무너진 뒤에도 한국은 이란의 동결 자금 문제를 성실하게 협의해왔고 이란의 의료 물자 수입을 인도주의적 경로로 중개해왔던 거예요. 이란 해군 고위 장교의 아들이 한국 병원에서 희귀 질환 수술을 받은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는 일들이죠. 하지만 제가 더 주목한 건 이란 군부 내부에서 흘러나온 한마디였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원로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한국은 우리를 때린 적이 없다. 우리 아이들을 살린 적은 있다. 그 나라배에 총을 겨누는 자는 내 앞에 서라.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수십 년간 제재를 걸고 핵시설을 위협하고 정권 교체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이란은 더 단단해지고 더 적대적이 됐죠. 한국은 의사를 보내고
약을 중개하고 돈을 돌려주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호르무즈 한복판에서 절대적 안전 보장을 받았고요. 총과 돈이 못한 일을 청진기와 약상자가 해낸 겁니다. 조나단은 이 상황을 뒤집으려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미동맹 파기 협박이었죠. 한국이 계속 독자 행동을 고수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재검토하겠다는 공식 경고를 서울에 전달했습니다. 조나단은 이것이 한국의 급소라고 확신했어요. 북한이라는 위협이 있는 한 한국은 절대로 미국을 적으로 돌릴 수 없다는 계산이었죠. 서울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공식 답변이 없었어요. 대신 답한 건 전 세계 시청자들이었습니다. 한국 정화 드론이 독가스를 걷어내고 한국 수병들이 일본 선원들을 구조하는 영상이 전 세계 소셜 미디어를 뒤덮었습니다. 조회수 2억 뷰, 3억 뷰, 하루 만에 5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아랍권 뉴스 채널이 24시간 연속 보도했고 유럽 언론들이 사설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은 살리고 미국은 막는다. 그 한 줄이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이 됐어요. 런던, 파리, 베를린, 카이로, 자카르타, 상파울루. 한국 대사관 앞에 꽃다발이 쌓였습니다. 미국 대사관 앞에는 시위대가 모였고요. 조나단의 동맹 파기 협박은 역풍을 맞았습니다. 미 의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반발이 터졌어요. 사람을 구하러 뛰어든 나라의 동맹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게 미국의 가치냐고요. 여론조사에서 미국 국민의 68%가 한국의 행동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조나단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나단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가 모니터를 끄고 어둠 속에서 말했어요. 클레임, 우리는 30년간 중동에서 폭탄을 떨어뜨렸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리비아. 민주주의를 준다고 했지. 결과가 뭐였나? 폐허야. 한국은 드론을 날렸어. 같은 하늘에서. 근데 그 드론에서 떨어진 건 폭탄이 아니라 해독제였어.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생명을 구하는 게 진짜 실력이라는 거 나는 오늘 처음 배웠어. 수천 대의 드론, 230명의 선원, 이란 혁명 수비대의 사격 중지 명령, 전 세계 5억 뷰의 영상, 68%의 미국 국민 지지율, 그리고 한국 수병이 벗어준 방호복 한 벌. 숫자는 많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말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총을 쏘지 않고 전쟁의 한가운데를 걸어 나갔습니다. 호르무즈 사태가 한 달을 넘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들었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긴급 안보회의에 저도 배석했습니다. 대통령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던지며 말했죠. 한국이 우리 말을 안 듣는다며. 좋아. 방위비를 4배로 올려. 지금 내는 금액의 4배. 그걸 안 내면 주한미군 철수야. 단순하잖아. 연간 방위비 분담금을 4배로 인상하라는 요구였습니다. 현행 금액 기준으로 수십억 달러가 추가되는 규모였죠. 조나단이 그 자리에서 수치를 정리해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국방 예산 전체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사실상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일부러 제시한 겁니다. 거절하게 만들어서 동맹 파기의 명분을 한국 탓으로 돌리려는 전략이었죠. 서울에 청구서가 전달됐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고 동맹국들 사이에서 불안이 퍼졌습니다. 일본은 자국에도 같은 요구가 올까 전전긍긍했고 유럽 나토 회원국들도 긴장했죠. 그런데 답장은 서울이 아니라 모스크바에서 왔습니다. 트럼프의 청구서가 공개된 지 정확히 36시간 뒤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의 옆에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에너지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러시아 연방은 대한민국의 극동 사할린 및 야쿠츠크 가스전의 천연가스를 40년간 무상 공급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무상이었습니다. 40년간요. 여러분, 천연가스 40년치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오십니까? 한국의 연간 천연가스 수입량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대략 수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트럼프가 청구한 방위비 4배 인상분 따위는 소수점 이하로 사라지는 금액이었어요. 조나단이 그 뉴스를 보고 커피잔을 내려놓는 걸 깜빡했습니다. 커피가 바지에 쏟아졌는데도 한참을 모니터만 바라봤어요. 무상이라고, 40년간 무상이라고. 그가 드디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러시아가 왜 이러는 건데? 쇠빙선 좀 보내줬다고. 수천억 달러어치 가스를 공짜로 준다고. 이건 경제적으로 성립이 안 돼. 하지만 성립이 됐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서방 제재로 유럽 가스관이 끊긴 뒤 러시아 극동의 가스전은 팔 곳이 없었습니다. 생산은 되는데
수출을 못하니 사실상 땅속에 묻힌 자산이었죠. 한국에 무상으로 줘도 러시아가 손해볼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스관 인프라가 가동되면 극동 경제가 살아나고 고용이 생기고 세수가 늘어나니까요. 한국에 가스를 주는 게 아니라 자국 극동 지역을 살리는 수단으로 한국을 쓴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대가로 러시아에 준 것. 이게 진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 극동 지역의 K 스마트팜 기술을 통째로 이전했습니다. 영하 40도에서도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실내 수직 농장 시스템이었죠. 한국 농업기술진 수백 명이 시베리아 곳곳에 파견됐고 블라디보스토크 외곽에 시범 단지가 세워졌습니다. LED 조명, 수경재배, 인공지능 생육관리, 자동 수확, 로봇까지 풀 패키지였어요. 하지만 한국이 정말 영리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기술을 주고 끝난 게 아니라 러시아 현지 기술자를 교육해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한국 기업이 영원히 관리비를 받으며 종속시키는 구조가 아니라 3년 안에 러시아인만으로 독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거였죠. 조나단이 이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구식이 아니야. 우리는 무기를 팔면 부품과 정비를 우리한테 의존하게 만들잖아. F-35를 사면 평생 우리 손바닥 아니야. 한국은 정반대를 하고 있어. 자립시켜주고 있다고. 맞았습니다. 고기를 판 게 아니라 낚시를 가르쳐준 거였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시베리아 동토에서 딸기가 열렸습니다. 토마토가 익었고 상추가 자랐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시민들이 수십 년 만에 수입이 아닌 자국산 신선 채소를 먹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극동 지역 뉴스에서 한국 기술진과 현지 농부가 나란히 서서 수확물을 들고 웃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방영됐습니다. 러시아 민중의 반응은 단순했습니다. 미국은 제재로 굶겼고 한국은 농장으로 먹여 살렸다. 그 한 줄이 시베리아 전역에 퍼졌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극동 도시를 방문하면 식당에서 돈을 안 받았다는 일화가 외신에 실렸고 현지 아이들이 한국어 인사를 배워서 길에서 건넸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물이 왔습니다. 러시아 교통부 장관이 모스크바에서 한국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발표 내용은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의 종신 이용권을 대한민국에 헌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종신 이용권이라는 건 단순한 할인 패스가 아닙니다. 한국 화물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영구적 권리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컨테이너가 배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간 뒤 거기서 열차에 실려 모스크바까지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모스크바에서 다시 유럽으로 연결되면 한국은 해상 운송 없이도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물류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은 섬나라였습니다. 아시죠? 위로는 휴전선이 가로막고 있어서 지정학적으로는 섬이나 다름없었어요. 대륙과 연결되려면 반드시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 바다를 미국이 쥐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 앞에 대륙으로 가는 철길이 열린 겁니다. 호르무즈가 막혀도 수에즈가 막혀도 파나마가 막혀도 상관없는 경로가 생긴 거예요. 섬이 대륙과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조나단이 세계 지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 모스크바에서 유럽. 그 선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그으며 말했죠. 우리가 한국을 고립시키려 했잖아. 세컨더리 보이콧, 해상 봉쇄, 동맹 파기 협박. 전부 한국을 섬에 가두려는 작전이었어. 손가락이 유럽에서 멈췄습니다. 근데 결과를 봐. 한국이 섬에서 나왔어. 우리가 문을 닫을수록 한국은 새 문을 뚫었고 마지막에는 대륙 전체로 통하는 고속도로를 얻었어. 그리고 돌아서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트럼프의 청구서가 쓰레기가 됐어. 방위비 4배를 내라고 했는데 한국은 40년 지가스를 공짜로 받았거든. 우리가 10억 달러를 뜯으려 한 사이에 한국은 수천억 달러짜리 인프라를 손에 쥔 거야.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은 상대를 약하게 만들어서 이기는 전략을 씁니다. 제재, 봉쇄, 고립. 상대의 선택지를 줄이는 거죠.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상대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겼어요. 러시아를 살려줬더니 러시아가 등을 대줬고 이란을 도왔더니 이란이 방패를 들어줬습니다. 약하게 만들면 적이 생기고 강하게 만들면 아군이 생긴다. 이 단순한 원리를 한국은 알고 있었고 미국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을 나서면서 복도 끝에 걸린 세계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한반도가 조그맣게 찍혀 있었어요.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매달린 작은 반도. 그런데 이제 그 반도에서 뻗어나간 선이 대륙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판을 짰습니다. 그리고 그 판 위에서 미국의 청구서는 종이 한 장의 무게도 갖지 못했습니다. 조나단이 서울행 비행기에 올라탄 건 제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20년 넘게 워싱턴을 떠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전략은 책상 위에서 짜는 거라는 게 그의 철학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직접 간다고 했을 때 저는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분석이 아니라 이해를 하러 가는 거였죠. 저도 동행했습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한 정부 청사에서 비공개 면담이 잡혔습니다. 한국 측 킴에는 이름을 공개할 수 없는 인물이었는데 외교와 안보 라인 모두에 발이 걸쳐 있는 사람이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쪽 참석자는 조나단과 저, 그리고 통역관 한 명이었고요. 회의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는데 그 도시의 밀도가 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어요. 이 좁은 땅에서 어떻게 이 모든 걸 버린 건지. 조나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진짜 궁금함이 묻어 있었어요.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도박을 한 겁니까?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해상 봉쇄, 동맹 파기 협박. 당신들 경제가 박살날 수도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등을 돌렸으면 북극해에서 고립됐을 것이고 이란이 약속을 안 지켰으면 호르무즈에서 당신들 선원이 죽었을 겁니다. 이건 전략이 아니라 자살에 가까운 배팅이었어요. 한국 측 인사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답변 대신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투명 케이스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케이스 안에 녹슨 금속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찰이었죠. 챕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명찰. 1976년 시베리아 동토에서 발굴된 한국 노동자의 것이요. 이분의 성함은 박종수님입니다. 그가 명찰을 손가락 끝으로 가만히 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32에 시베리아에 갔고 34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고향에 6살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평생 아버지의 얼굴을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이 명찰이 50년 만에 땅속에서 나왔을 때 그 딸은 60이 넘은 할머니가 돼 있었죠. 조나단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포터 수석님, 조나단 수석님. 당신들은 도박이라고 하셨는데 우리한테는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전에 자기 밥을 덜어서 남의 나라 사람을 먹인 분들이 계셨고 영하 40도에서 얼어 죽으면서도 옆 사람을 걱정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뿌린 씨앗이 50년 뒤에 싹이 트는 거라면 그건 도박이 아니라 농사입니다. 우리는 수확하러 간 것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사람보다 시스템을 믿으시잖아요.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경제 모델, 군사 알고리즘, 전부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는 사람이 왜 남을 돕는지 계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전략은 단순해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을 살리면 그 사람이 우리를 살립니다. 5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요. 조나단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떨림을 똑똑히 봤어요. 20년간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사람의 눈이 촉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죠. 통역관도 눈치를 채고 시선을 내렸고요. 조나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것으로 면담이 끝났어요. 서울을 떠나기 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모스크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알게 됐습니다. 크렘린궁 대강당에서 특별 서훈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자리였죠. 주훈자는 러시아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이었어요. 이름은 박은지. 1976년 시베리아에서 동사한 노동자 박종수 님의 손녀였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박은지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러시아 연방 최고 훈장이 들려 있었죠. 우정훈장이라는 이름의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훈장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훈장을 박은지 씨의 가슴에 달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우리가 가장 추웠던 겨울에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러시아의 동토는 그 온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훈장은 당신의 할아버지에게 드리는 것이며 동시에 당신의 나라에 드리는 것입니다. 박은지 씨가 훈장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극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털모자를 쓰고 눈밭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할아버지의 사진이었을 겁니다. 대강당에 있던 러시아 관료들, 군 장성들, 외교관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수가 아니었어요. 기립이었습니다. 소리 없는 기립. 러시아 대통령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옆에 서 있던 부총리가 손등으로 눈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아랍 뉴스 채널에서는 앵커가
방송 중의 말을 잊지 못하고 잠시 멈추는 장면이 나왔고 유럽 방송들은 해설 없이 영상만 내보냈습니다. 해설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뒤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나단과 함께 한국을 압박했던 강경파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국방부 차관보가 비공식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잘못 읽었어. 반도체 기술을 과소평가한 게 아니야. 쇠빙선을 몰라본 게 아니야. 무인 잠수정에 놀란 것도 본질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놓친 건 저 사람들의 심장이야. 국무부의 한 고위 관료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미국은 세계를 이끄는 방법으로 두 가지만 알고 있었지. 돈 아니면 총. 한국은 세 번째 방법을 보여줬어. 사람. 그리고 우리는 그 세 번째 방법이 앞에 두 가지를 동시에 이긴다는 걸 목격한 거야. 의회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한미 관계 재정립을 위한 비공식 청문회가 열렸는데 한국의 호르무즈 대응을 분석한 보고서의 결론 문장이 이랬습니다. 대한민국은 적을 만들지 않고 위기를 돌파한 유일한 사례를 만들었다. 이 방식은 미국이 반세기 넘게 시도하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는 건 자살이라고요. 조나단의 보고서에 서명하면서 한국을 경제적 시체라고 적었죠. 그런데 시체가 된 건 우리의 오만이었습니다. 한국은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협박하지 않았고 누구의 팔도 비틀지 않았습니다. 얼음을 깨서 길을 열었고 독가스를 걷어내서 사람을 살렸고 농장을 지어서 배를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50년 전에 얼어 죽은 노동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게 전부를 바꿨습니다. 러시아가 등을 대줬고 이란이 총구를 거뒀고 전 세계가 박수를 보냈고 미국 내부에서조차 한국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총으로도 안 되는 일을 한국은 사람으로 해낸 겁니다. 모스크바 서운식 영상을 다시 돌려보다가 한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박은지 씨가 할아버지의 흑백 사진을 가슴에 안고 대강당을 나서는 뒷모습이었어요. 그 작은 어깨 위로 카메라 플래시가 수백 번 터지고 있었고 대강당의 러시아 장성들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조나단이 서울에서 했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눈이 촉촉해지며 창밖을 돌아보던 그 순간을요. 평생 숫자로 세상을 읽던 사람이 처음으로 숫자가 아닌 무언가에 흔들린 순간이었죠. 코리아는 배신하지 않는다. 그 문장이 지금 전 세계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아랍어로, 러시아어로, 스페인어로, 프랑스어로, 그리고 영어로도요. 호르무즈 사태가 석 달째로 접어들었을 때 북극 항로에서 벌어진 일은 전 세계 해운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일본이 먼저 움직였어요. 호르무즈가 막히고 아프리카 희망봉 우회 항로는 보험료가 3배로 뛰었으니 남은 선택지는 북극 항로뿐이었죠. 일본 해운사 3곳이 러시아 북극 항로청에 통과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LNG 운반선 5척과 원유 탱커 3척이었어요. 러시아의 답변은 하루 만에 왔습니다. 거부였죠. 공식 사유는 항로 안전 미확보였지만 진짜 이유는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도쿄가 발칵 뒤집혔어요. 일본 외무성이 모스크바에 특사를 또 보냈지만 면담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200억 달러 차관을 들고 갔다가 녹슨 명찰에 쫓겨난 기억이 채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같은 시각, 같은 북극 항로를 한국 선박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위성 영상이 공개됐을 때 해운업계가 경악했습니다. 한국 LNG 운반선 6척이 종대로 항해하고 있었는데 그 양옆에 러시아 해군 핵잠수함 2척이 수면 위로 부상한 채 나란히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앞에서는 한국 원자력 쇠빙선이 빙벽을 갈랐고 뒤에서는 러시아 호위함이 후미를 지켰습니다. 완벽한 군사 호위 대형이었어요. 핵잠수함이 상선을 호위하는 장면이라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핵잠수함은 숨어서 억지력을 발휘하는 무기입니다. 그걸 수면 위로 올려서 화물선 옆에 세워놓는 건 군사적으로는 비상식적인 행위예요.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죠. 이 배들을 건드리는 자는 러시아 핵전력과 상대하게 될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일본 선박은 통과 거부, 한국 선박은 핵잠수함 호위, 같은 바다, 같은 항로, 정반대의 대우였습니다. 일본 언론이 굴욕이라는 표현을 썼고 도쿄 증시 해운주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반면 한국 해운사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조나단이 이 영상을 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책상 서랍을 열더니 개인 노트북을 꺼냈어요. 증권사 앱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무슨 자료를 확인하는 줄 알았죠.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주식의료, 조나단,
지금 뭘 하는 겁니까? 그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조선주, 한국해운주, 한국에너지주, 한국방산주, 풀매수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 전략기획 수석이 자기가 압박하던 나라의 주식을 사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풀매수라니 정신이 나간 겁니까? 당신이 고립작전을 지휘한 당사자잖아요. 조나단이 돌아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클레임, 나는 27년 동안 데이터를 믿었어. GDP, 군사비, 자원 매장량, 인구 통계. 모든 숫자가 한국은 이길 수 없다고 말했지. 아그네스 시뮬레이션도 불가능이라고 했고 화면에서 매수 체결 알림이 떴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겼어. 쇠빙선으로 빙벽을 뚫고 무인 잠수정으로 봉쇄를 통과하고 드론으로 사람을 살리고 스마트팜으로 동토를 깨웠어. 데이터가 불가능이라고 한 모든 걸 해냈단 말이야. 한 번 더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하지만 한국인은 데이터 이상의 기적을 만들어. 이건 분석가로서의 판단이야. 한국에 돈을 거는 게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어요.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하늘이 무척 높아 보였습니다. 그 뒤로 상황은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쇠빙선 기술이 국제회사 기구의 새로운 표준으로 채택됐습니다. 북극 항로를 통과하려는 모든 국가의 선박은 한국형 쇠빙 시스템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진 거죠. 사실상 한국이 북극 물류의 문지기가 된 겁니다. 동시에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저궤도 위성군이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해상 물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최적 항로를 계산하고 기상과 빙하 상태를 예측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기존에는 미국의 GPS와 유럽의 갈릴레오 시스템에 의존하던 해상 물류가 한국 위성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편되기 시작한 겁니다. 세계 해운사들이 줄을 섰습니다. 한국의 항로 데이터를 사용하겠다고요. 보험사들은 한국 위성 시스템 기반의 항해 데이터가 있으면 보험료를 30% 깎아주겠다고 발표했고 이는 곧 전 세계 물류 비용 구조를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한국은 호르무즈 봉쇄의 에너지를 끊길 위기에 처한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경제가 마비될 뻔한 나라였어요. 조나단의 보고서에는 경제적 시체라고 적혀 있었죠. 석 달이 지난 지금 한국은 북극 항로의 표준을 만든 나라가 됐고 전 세계 해상 물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나라가 됐고 러시아와 이란이라는 미국의 최대 적대국 두 곳으로부터 동시에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받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철도까지 손에 쥐었어요. 시체는커녕 살아서 일어나 판을 뒤집은 겁니다. 판을 뒤집은 정도가 아니라 새 판을 짠 거죠. 조나단이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던 날이었어요. 그는 워싱턴을 떠나기로 결심한 뒤였고 저와 마지막 커피를 마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레임, 나는 처음에 한국이 미쳤다고 했지. 기억하나? 한국이 미쳤거나 우리가 모르거나 그때 난 한국이 미쳤다고 확신했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답은 후자였어. 우리가 몰랐던 거야. 한국이 가진 건 반도체도 배터리도 쇠빙선도 아니었어. 그건 도구일 뿐이지.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어. 50년 전에 얼어 죽으면서도 남의 나라 사람 걱정을 하는 그 이상한 심성. 독가스가 퍼지는 바다에서 자기 방호복을 벗어서 남한테 입히는 그 말도 안 되는 본능. 데이터로 환산할 수 없는 그것. 그게 한국의 진짜 무기였어. 그리고 일어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죠.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야. 적을 못 만드는 나라거든.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한국의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출근하고 야근하고 주말에 가족과 밥 먹고 월요일에 또 출근했습니다. 쇠빙선이 빙벽을 뚫을 때도 서울 지하철은 10,000원이었고 무인 잠수정이 호르무즈를 빠져나갈 때도 편의점 알바생은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러시아 대통령이 눈물을 글썽일 때도 한국 직장인은 퇴근길에 떡볶이를 사 먹고 있었죠. 자기 나라가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다는 걸 모르는 채로요. 저는 27년간 세계 전략을 분석하면서 수십 개의 나라를 연구했습니다. 군사 강국, 경제 대국, 자원 부국, 기술 선진국. 분류하는 기준은 많았지만 한국을 설명하는 단어는 단 하나밖에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람으로 이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인들만 그 사실을 모릅니다.